예, 미디어모네와 주체적 사고 6주 2차시입니다. 6주는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에는. 그리고 2차 시에는 영화 읽기를 한번 더 합시다. 5주차에 이어서 5주 2차 시에 이어서 5주 2차 시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중심으로 어떤 담론, 그 영화를 해석하는 상반된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6주 2차 시에는 영화 매트릭스를 읽으면서 자유와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 2차 시에 영화 부러진 화살과 관련된 글은 이제 내가 전날에 발표한 내 글이고, 6주 2차 시에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유와 진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는 이 글은 건국대학교 황은조 선생님의 글입니다. 동서비교 문학저널 제26호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아주 좋은 글이어서 우리 갖다가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6주 2차 시 수업 자료로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19세기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 염세주의, 염세주의, 미래 비관적인 풍조가 이제 세기 말 되면 염세주의가 이제 회의주의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말에는 또 어, 20세기 말에는 소위 버추얼 리얼리티 영화가 20세기 말에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리 길리엄 감독의 브라질, 뭐 토탈 리콜 영화 봤을 법한데요. 토탈 리콜, 론모맨과 론모맨 2, 다크시티, 13층, 파이트 클럽, 매트릭스. 자, 오늘 매트릭스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매트릭스, 에식스 텐즈, 트루먼 쇼. 여러분, 트루먼 쇼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디스토피안적인 가상현실 및 사이버 공간을 다루는 영화, 90년대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왔다고 나도 그대로 읽었는데 이제 많은 관객과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트릭스, 트루먼 쇼. 이런 현실과 가상의 불안한 경계는 또 21세기 초에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페이첵 빌리지. 예, 이런 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는 주제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또 인셉션 이런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의 세기말적 현상이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당시에 그 어떤 문화의 불안감을 표현했다면, 21세기로 넘어오는 밀레니엄에는 인간이 그동안 확고히 믿고 있었던 진실과 거짓의 개념을 송두리째 의심하게 하는 그 문화적인 위기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황운주 선생님의 글은 1990년대 말 가장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영화들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를 분석하면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관계를 알아보고 매트릭스를 파괴해야 되는 이유와 그 당위성을 통해서 자유와 진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서두에는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분석의 텍스트로 삼고 있는가 등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에서
왜 진실을 알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진실을 알아야 합니까? 지난 5주 2차 시에서 정정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좌파냐 우파냐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든 어떤 현상이든 그것을 읽고 분석하고 평가할 때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어떤 당파적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오늘 6주 2차 시에서 자, 왜 진실을 알아야 하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여러분 이 영화를 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플라톤, 고대 그리스 휘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를 기본 모티프로 한 거예요. 어, 그 영화의, 이 매트릭스 영화의 줄거리 전개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감독의 문제의식의 밑바탕에는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라고 하는 철학사상, 그 사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데아는 이제 그 플라톤의 철학사상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 불변의, 우리가 감각, 우리 사람이 소위 이제 감각으로 일단 보고, 시각이죠, 듣고 청각, 그다음에 이제 후각, 냄새 맡고, 혀로 협니까 하여튼 그 이 맛을 보고,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불변적, 가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데아는 그런 뭐냐, 그러한 인간의 감각과 어, 비교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서태지의 무슨 이데아인가 하는 그 제목의 대중가요도 전에 한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 자, 뭔가 볼까요? 동굴의 뷰 또는 동굴의 이데아라고 부르는 이 이제 그 그림이 저 뒤에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자, 설명할게요. 굉장히 뭐 중요,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알면, 교양으로서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뷰, 이걸 알면 뭐 좋죠. 좋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지요.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는 이런 공부는 유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지식은 유용할, 쓸모. 이제 여기서 쓸모는 뭐 다양하게 이제 의미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좀 그치고, 사실 이 자료는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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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다른 교양 수업에서도 그 한 주에 이제 3차시 3시간짜리 50분, 50분, 50분 이런 그 분량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분 안에 이 이야기를 일단 마쳐야 되기 때문에, 벌써 10분 지났네. 10분은 아니고 거의 10분 다 돼가네.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그 어, 노란 형광색으로 표시해 뒀거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는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철학적 역할을 말해주기 위해 사용한 비유다. 그런데 그것을 플라톤이 이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소크라테스는 먼저 동굴 안에 갇혀서 동굴이 다 우리가 알죠? 동굴 안에 갇혀서 목을 움직여 옆을 볼 수도 없게, 이렇게 앞만 그 볼 수 있게 그 고정이 된
그래서 앞인데 이제 동굴이니까 뭐가 있어? 동굴 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수인들, 죄수들의 존재를 일단 가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동굴 안에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서 이제 쇠사슬로 목을 묶어서 뒤는 말할 것도 없고 옆도 볼 수 없고 정면만. 예. 그런데 이 죄수들의 뒤쪽에는 이제 뒤쪽 천장에는 불이 타고 있고 이 불로 인해서 생기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 수인이 죄수가 바라보고 마주보고 있는 동굴의 벽에 그림자로 비추는 거예요. 그림 알겠죠? 근데 수인들은 목을 움직여 불을 보거나 타인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동굴에 비춘 그림자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동굴에서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이야기니까 갑자기 한 명의 수인이 풀려나서 도망갔다고도 하고 하여튼 풀려나서 동굴 밖에 나가게 됩니다. 동굴에서 풀려난 수인은 동굴 밖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빛의 세계에 눈이 아프게 되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제 느낍니다. 근데 이제 곧 그 눈이 그 빛에 적응하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그 어두컴컴하게만 했던 동굴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빛에 적응하고 세계를 보니까 그 동굴에서 보았던 그 뒤에 불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벽면에 비친 것만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데서 나아가서 인식의 눈을 뜬 거예요. 세계를. 그 말이에요. 예?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겪은 빛의 세계를 말해주고자 동굴로 돌아가죠. 그래서 동굴로 돌아갔는데 다시 눈의 고통을 겪고 왜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빛의 세계에 익숙해진 눈은 동굴에서 또 이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런데 하여튼 밖에 나갔더니 이러더라. 세상에 이러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세계의 전부로만 알고 있었던 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수인들은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이 어리석음을 지금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동굴의 이데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수인들은 그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아, 다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빛의 세계를 위한 철학자의 역할을 비유하기 위해 이 동굴의 비유를 글라우콘에게 말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글에서 수인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인이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동굴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된 다른 수인들이 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밖에 나갔다 동굴로 돌아온 수인을 해코지하거나 뭐 해칠 수도 있겠죠. 물론 몸이 묶여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해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죠.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동굴로 되돌아간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런 전개하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수인이 동굴을 밖에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실제를 경험하듯이 이제 세계를 감각하듯이 영화 속의 네오 역시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 매트릭스와 실제를 모두 경험한 뒤에도 매트릭스에 남아서 인간 배틀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고자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매트릭스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 구조.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 자기 스승이니까 동굴의 일이야. 동굴의 비유를 이렇게 동굴의 비유 이제 알겠죠, 여러분? 내가 더 설명 많이 하지 않아도. 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지금 그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왜 진실은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일까? 동굴의 수인이 그 동굴 밖에 나와서 세계를 경험했던 수인이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 역시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견한 어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굴 밖에서 매트릭스 밖에서 확인한 그 각각이, 예? 자기 혼자 이 어떤 그 자유나 진실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굴 안으로 매트릭스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동료들에게 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외치려고 하는 걸까? 자, 그 얘기죠. 진실에 대한 욕구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아, 예. 왜 인간은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 자, 이것도 내가 지난 시간 2차 시에 그 영화 브레진 화살과 관련해서 다성분한 의자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진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음, 내 말만이 진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 내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트릭스 또는 동굴의 그 이데아에 갇혀 있는 거죠. 많은 경우 득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러나 진실이 해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매트릭스에서 영화 네오와 네부카드네자르호의 사람들이 이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진실의 세계는 비스 세계도 아니고 더 올라간 세계도 아니고 오히려 기계에 쫓기고 도망다니며 꿀꿀이 육처럼 생긴 테스트 휘트로 연명하는 그런 궁핍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서 진실을 밝혀서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쫓기고 공포해졌다 이런 얘기죠. 대체로 그러잖아요. 어떤 내부 고발자라든가 어떤 거대한 그 부패, 악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고발했던 사람은 이렇게 쫓기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걸 종종 보죠. 그렇다면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습니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쾌락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찾으려 한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인간이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이라면 모든 인간이 그러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가? 아니겠죠? 할 겁니다. 하이데거, 이제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강한 의미의 미래를 가진 사람에게 진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왜? 확고한 삶의 가치를 미래에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에,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만이라도 이런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한 의미의 미래를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가치가 역시 약해. 그래서 진실보다는 쾌락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진실을 더 고통과 함께 고통을 수반하는 진실이 더 중요한가. 그다음에 진실보다는 이제 쾌락을 더 중요시 하는가. 이건 어떤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겠죠. 세계관의 문제, 선택의 문제란 말. 그래서 하이데거는 더 나은 미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쾌락보다는 진실의 가치가 상위에 둔다.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 자, 진실의 원래 의미는 뭐냐? 숨겨진 것에서 힘들게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묶여있는 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뒤쪽 천장에서 타고 있는 불을 보는 것조차 매우 힘든 목을 뒤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동굴 안의 불 역시 진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동굴 밖의 태양의 세계가 더 큰 진실이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 그것이 그만큼 동굴 안에 묶인 수인들로부터 더 깊이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하여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하이데거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은 수인이 동굴의 체인에서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동안에 감춰져 왔던 그 빛의 세계로 힘들게 나아가서 태양을 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도 사정이 다르지 않죠. 네오와 그 동료들은 숨겨졌던 매트릭스의 존재를 발견하고 매트릭스에서 살아가는 타인들에게 진실의 순간을 알리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하지만 매트릭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오와 그 동료의 도움으로 너무나 쉽게 매트릭스에서 해방된다면 매트릭스의 존재는 그들에게 진실이 아니라 그저 사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진실은 어둠에 익숙해진 수인이 빛을 갑자기 보게 되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 진실을 찾는 일은 그만큼 고통에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겨우 이루는 어떤 것이죠, 현실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진실의 의미는 크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진실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철학과 교수 로버트 노지크가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경험기계라는 사유실험. 자, 쾌락은 선이며 쾌락이 없는 삶은 인간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 쾌락주의가 우리가 옳지 않다 라고 보이는 이 경험기계라고 부른 실험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상의 기계를 설명합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험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기계에 원하는 수많은 경험을 미리 프로그램해 놓고 뇌에다가 수많은 전극을 부착해서 커다란 통 안에 담긴 액체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사용자는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하는 경험만을 선택해서 지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노지크 교수는 이런 기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걸 원한다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지크 교수는 사람들이 이 기계의 사용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갖기보다는 실제로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는구나. 두 번째, 사람들은 개성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큰 통의 액체 위에서 떠다니는 인간은 어떤 개성도 없다는 것. 세 번째, 정신기계에 접속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현실에 한정되어 경험하도록 만들더라. 이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실험의 결론과 주장의 도출 방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노지크 교수의 실험은 일정하게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는 경험기계라고 하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줄거리에 도입해서 액체에 둥둥 떠다니며 배터리로서 살아가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매트릭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아마도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장면일 것인데, 네오는 저 노지크 교수의 경험기를 연상시키는 끈끈한 액체가 담긴 캡슐에서 일어나서 머리 뒤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죠. 이때 영화는 배경에 보는 수많은 누에 고쳐 같은 통 속에 다른 인간들이 여전히 인간 배틀로서 누워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과 쾌락이 있는 매트릭스라 할지라도 현실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죠. 다시 말해서 액체가 담긴 캡슐에서 멸망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집합을 영화에서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진실을 알고 신실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의 중요성. 진실은 왜 중요할까요? 그 얘기를 지금 이번 주차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 그다음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동굴의 이데아를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그래서 영화에서 네오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서
네부카드네자르호로 갑니다. 현실로 대변되는 이 장소는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곳이냐?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매트릭스와는 달리 기계들이 쫓기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예. 그럼에도 이 영화는 계속해서 공피반 생활이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호가 화려한 매트릭스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영화의 경우 쾌락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측면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예, 즐거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변의 즐거움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예, 먹는 즐거움, 그다음에 배변의 즐거움.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의 추구가 사실은 우리가 소확성이라고 합니까? 소소한 뭐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소확행, 예.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또뭐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실과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이런 숭고한 가치 못지않게, 또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높은 어떤 이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일상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런 어떤 그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상에 매몰돼 있기도 해요. 그렇죠? 하루하루. 오늘 하루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식사는 해야 되죠. 하루에 최소한 뭐 6, 7시간 정도의 수면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인간의 처한 조건과 상황과 조건을 무시한 채 자유와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순간 가치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너무 이를테면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영화가 매트릭스가 자유와 진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의 문제를 지나치게 좀 경시하고 있는 것. 물론 경시라기보다는 그런 궁핍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래야 어떤 진실의 문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데카르트의 전통을 따라 육체, 예? 육체보다는 정신, 그렇죠? 쾌락보다는 금욕, 물질보다는 정신, 감각보다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기본 구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정신주의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은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음. 그것이 어떻게 에, 그 조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충족 상태에서 이런 어떤 이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영화 매트릭스를 말합니다. 매우 그 급진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그 이상적인 어떤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기본을 이루는 전체적인 철학적 틀이 매우 진부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진부가 낡았다는 이야기, 낡았다. 예.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인간이 해방된다면 편안함을 겪은 인간은 매트릭스가 파괴된 후에도 편안한 세상을 원하지 않겠어요? 매트릭스 안에서 사이퍼가 스테이크를 즐기듯이 내가 오클라의 집에서 맛있는 쿠키와 곁들인 커피를 마시듯이 사람들이 는 쾌락과 안락을 즐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현실이 다 제공할 수 없다면 매트릭스를 파괴한 후에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다시 안락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이처럼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쾌락은 매우 중요해요. 다만 자유와 쾌락을 비교했을 때, 예,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쾌락보다는 자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찾아가고는 있는데,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어떤 조화를 이룰 수는 없을까? 이게 나는 가장 이상적인, 예, 적절한 수준의 또는 적절한 종류의 쾌락이 제공되는, 예, 제공될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말 같긴 하지만 그 자본과 계급의 그런 억압 내지 착취 이런 것에 맞서서 노동자 계급의 그런 어떤 계급 없는 세계를 추구했던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쾌락의 문제를 억압했던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난 이렇게 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해요. 이건 아마 본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균질화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그런 어떤 공동체의 가치, 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뭐 동지애라든가 이런 가치만 가지고 그 개개인의 내밀한 욕망을 오랫동안 억압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사상학습이 엄격한 통제와 함께 사상학습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된 사회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거나 또는 동굴에 갇혀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사회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또 이제 그만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냐면 자유와 쾌락을 비교했을 때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해진 답에서 정해진 답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쾌락 안에도 어느 정도 삶의 의미는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쾌락을 자유보다 상위 개념으로 삼지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단이라는 가치 그 깃발 아래 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이지도 않아요. 다만 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또는 쾌락을 좀 더 우위에 두는 것보다는 어떤 자유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학습을 통해서 이건 본능의 영역이기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쾌락은 본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상의 작용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공동체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처벌의 두려움도 사실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은 의미를 갖고 그렇죠. 삶의 의미, 예,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그, 그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해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욕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가치 있고 소중한 어떤 의미로 학습하고 또 그런 어떤 것의 실현에 보상을 줄 때 우리는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유나 진실을 추구하는 쪽에 더 손을 들겠죠. 예. 하여튼 어느 정도의 재미와 쾌락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지만 프로이드에 의하면 지금은 프로이드 쪽이죠. 독일이죠. 독일의 정신 분석학자. 예, 프로이드에 의하면 쾌락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사람들은 쾌락을 불쾌한 것으로 느끼고 반대로 불쾌한 것을 쾌락으로 인식하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쾌락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쾌락은 불쾌의 양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적으로는
쾌락과 만족이 제공되면 인간의 행복도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비이성적에도 또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더라 이런 얘기죠. 기계들은 만족한 인간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많은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죠. 기계들은 초기 매트릭스에서 인간들에게 지속적인 쾌락만을 제공해서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매트릭스는 경쟁과 갈등 구조가 있어서 현실과 매우 유사한 가상 세계를 제공하죠. 그래서 갈등과 경쟁 요소와 대비한 쾌락을 제공해서 쾌락의 수용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경쟁과 갈등과 쾌락이 매우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뭐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매트릭스를 등지고 황무지인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영화에서 이제 추구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비이성적인 것에 진실이 있는지도 모른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이성적 합리적으로는 계산이 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인간들이 궁극적 자유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원하는 자유를 갖고 있었고 사회에서 자아성취의 기회가 있었던 인간들이 매트릭스와 인간 발전소에서 해방되어 현실이 사실은 황무지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안락한 삶도 자아성취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모든 인간들이 새롭게 얻은 궁극의 자유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아까 내가 눈을 했잖아요. 영화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탈출해서 쾌락과 자유 중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관객에게 강요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사이퍼 같은 인물들은 오히려 쾌락이 제공되는 매트릭스 안의 인간으로 들어가고자 네오를 배신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좀 향해서 갑시다. 자유는 뭐냐? 영화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그 질문에 쉽게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질문의 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는 또 한 가지 종류가 아니기도 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궁극적인 자유 의미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음, 이제 모피어스나 트리니티가 꿈꾸는 자유의 의미는 매트릭스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렇죠. 또한 자기 자신의 해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자유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이퍼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며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매트릭스 해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성공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예.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프로그램된 설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런 고차원적인 현실보다는 이렇게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교육학이라든가 사회학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메슬로우 교양과 뭐 1학년 때 이런 거 합니다. 메슬로우의 이제 뭐 욕구 5단계 개설. 하여튼 그 메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물론 이 뭐 5단계 인간의 욕구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개설을 밟아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상위의 개념인 이제 자아실현 욕구, 자아실현, 자신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어, 삶의 가장 상위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진실을 구하는 자는 왜 선하고 고귀합니까? 여러분, 하이데거는 그 답을 빛에서 찾고 있어요. 빛을 어둠에 비해서 선하고 고귀한 것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동물에서 나와 태양을 바라본 수인의 눈에는 태양과 비슷한 빛이 비치는데 다시 말해서 진실을 찾은 자의 눈에는 빛이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지식을 가진 자에게 지식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는 네부카드네자르로 대표되는 현실 세계는 본래성을 가진 공간이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화려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차 본래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그려내기도 하지요. 예. 다만 이제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제 매트릭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욕망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런 것 같은 맥락에서 또 일단은 사람들은 이 매트릭스의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 또 이야기 구조가 그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의식을 좀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는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매트릭스가 반드시 깨야 할 꿈이라면 매트릭스 세계는 흑백 화면으로 촬영되었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흑백 화면이었다면 기계도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실상을 좀 더 적정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만약 매트릭스 흑백 화면으로 재현되었다면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진짜 세계가 화려한 색감으로 재현되었다면 아마도 인류가 싸워 쟁취할 혁명적인 미래는 오즈 마법사에서 오즈가 그랬던 것처럼 밝고 화려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흑백의 대비, 흑백의 매트릭스를 흑백으로 그리고 가상세계 매트릭스가 그다음에 그 이제 네부카드네자르호가 진짜 세계라면 그 좀 화려한 색감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좀 더 가능하고 그 어떤 가치의 추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세계가 비스 세계로 그려졌다면 누구나 진실을 갈망하기는 매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거짓 세계가 화려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진실의 세계는 어둡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그려져 있죠. 때문에 영화는 진실을 찾는 것은 더 많은 연기를 필요로 한다. 진실을 찾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고된 일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비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시뮬라크라 가상의 어떤 세계 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인데 나도 뭐 쉽지 않아요. 뭐 낯선 개념들입니다. 스트럭트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의 내가 이제 여러 번 읽어보고 수업 자료를 썼기 때문에 그 형광색으로 이제 그 표시해 놓은 부분들 살피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진실의 범위를 알기 위해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그렇죠. 무엇이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그래서 뭔가 분명한, 진실은 추상적인데, 이 분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음, 데카르트는 그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는 주체, 즉 생각하는 주체는 어쨌든 존재하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미디어 뭐냐 주체적 사고죠. 주체적 사고, 생각하는 존재. 자, 그런데 또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있죠. 생각하면 존재하는 것일까? 미디어에 의해서 문에 잘 독해를 하면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별개일 수 있죠. 물론 이해를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디어를 문해한다고 해서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미디어 문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내가 늘 수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옳은 길, 예,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많다. 예. 이게 이제 공부의
힘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존재는 것인가? 니체는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 생각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보장해서 주지는 않는다. 이 철학자들이 그냥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 어지럽죠? 예, 어지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가 제시하는 문제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죠. 현실에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역시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어? 매트릭스가 현실이고 인간 발전소가 허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매트릭스를 허구로 인간 발전소가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체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트릭스에서는 주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매트릭스라는 것을 알기도 벗어나기도 불가능하지만 현실로 이미 돌아와서 매트릭스와 현실을 모두 겪은 상태에서는 그 세상의 대비를 통해 현실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매트릭스에서만 존재해요. 매트릭스 외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매트릭스만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그 플라톤의 동굴 안에 쇠사슬로 묶여서 그 정면 바위 벽면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등 뒤에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빛이 이 수인들이 바라보는 정면의 벽에 보이는 것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동굴의 그 이데아 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화 매트리스는 영화 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현실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긴 해요. 인간 발전소에서 살아가는 현실과 거짓으로 대변되는 매트릭스의 경계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그래서 영화는 거짓으로 대표되는 매트릭스를 파괴시키고 그런 인간들을 해방시키면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주제를 이제 전파하죠. 예. 자, 영화 엑시스텐즈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찾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진실과 허구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 둘이 섞여 있거든요. 영화 엑시스텐즈에서는 허구가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허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매트릭스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겠죠. 그러나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아는 것이 어쩌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실과 거짓은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논리로 나누어져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데거는 플라톤의 동굴 이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중 나오는 동굴 내에도 불이 타고 있더라. 빛의 세계, 즉 진실은 동굴 밖에 태양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내에도 작게나마 태양을 닮아 있고 태양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불이 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동굴 안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은 존재하고 있다. 결국은 진실의 범주는 거짓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처음부터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거짓 역시 진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 플라톤의 동굴에서 나온 수인은 동굴 밖의 세계에서 진실만을 봤을까요? 동굴 밖의 빛의 세계에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과 가상 세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밖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가상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현실과 가상 세계는 처음부터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진실의 세계와 동굴 내 암흑의 세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러나 동굴 내부는 사실 완전한 암흑은 아니에요. 동굴 내부에도 태양의 빛을 닮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줌으로써
동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진실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자, 꿈의 세계는 꿈의 세계.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주제는 뭐냐? 현실과 가상 세계의 대립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과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최선의 선택과 그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결국 인간의 승리도 아닌 기계 승리도 아닌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래성에 대한 욕구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내가 노래에 설명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급성장하고 풍요로운 삶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나치게 쾌락을 발전시켰다라고 비판해요. 왜? 인간의 독립성과 궁극적 자유 의미가 줄어들었고, 즉 고통 없는 자유는 없듯이 쾌락의 추구를 포기하고 본래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선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내것처럼 진실을 알기 위해 빨간 약을 택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진실과 매트릭스를 모두 겪은 후에도 사이퍼처럼 또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파란 약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각각의 선택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존중을 받아야겠죠. 다만 그들의 선택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선하다고 또 고귀하다고 볼 수도 없겠죠. 이것이 진실과 자유의 본래적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모레와 추적사고 6주 2차 시는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유와 진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